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필립의 사연방에서 요지경인 사연들을 들으며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 많은 노인네죠. 사실 저도 여러 사연 못지않은 사연을 가진 여자랍니다. 글솜씨가 없어 매번 미루고 미루다가 일기 쓴다는 마음으로 쓰다 보니 재밌게 잘 써진 것 같아요. 그럼 한 달 내내 매달려서 적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부디 넓은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겐 아들 셋이 있습니다. 삼형제가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으련만 자식놈들이 어른이 되어서 사이가 틀어지다 못해 저하고도 큰 갈등을 겪고 엄청 큰 아픔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남편 없이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탓으로만 생각이 든답니다. 첫째 녀석과 둘째는 2살 차이였고 막내 아들 놈이 첫째와 띠동갑인 아주 어린 녀석이었어요. 막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저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매우 큰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막둥이와 두 아들과 나이 차이가 많아서 거의 삼촌처럼 이뻐라 했죠. 가끔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귀엽게 봐주고 사달라는 건 아끼지 않고 사주기도 했답니다. 두 아들에게 정말로 미안한 말이지만 막내에게만 너무 많이 베푼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우쭈쭈 우쭈쭈 한다는 것처럼 저는 막내 아들을 매일 우쭈쭈 하며 모든 걸 봐주면서 키웠습니다. 두 아들이 성인이 되어 군대와 대학을 나와 결혼까지 하고 나서야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갓 어른이 된 막내 녀석과 행복하게 조금 더 오래 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지냈는데 글쎄 이 녀석이 시간이 갈수록 철없는 행동을 해서 많은 곤욕을 치러야 했답니다. 공부와 담을 쌓고 지내던 막내는 집 근처에 있는 전문 대학에 겨우 합격해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술만 먹고 쏘다니며 사고를 쳤답니다. 새벽 시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시댁인 아들을 데려가라는 전화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 큰 녀석을 이제 와서 훈육한다고 될까 싶어서 그냥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기로 했죠.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 군대까지 다녀온 아들이 나중에는 더 큰 사고를 쳤답니다. 새벽 3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또 아들놈이 술 먹고 쓰러져서 경찰들이 연락했나 싶어 핸드폰을 들었더니 아주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글쎄 술 먹고 다른 남자와 시비가 걸려 싸움이 났는데 상대방을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었다네요. 저는 떨리는 가슴으로 경찰서로 갔는데 아들이 수갑을 차고 있더라고요. 자식이 고개를 쳐박고 범죄자처럼 있는 걸 보니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이렇게 됐구나 싶어서 지난 과거가 심하게 후회됐죠. 제 아들에게 심하게 맞은 남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서 겨우 고소는 막을 수 있었지만 1,0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들놈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있더군요.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성우야, 너 제발 사고 좀 안 치면 안 되니? 언제까지 이 엄마를 힘들게 할 거니? 엄마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계속 네 뒷바라지만 할 수도 없다고. 사고를 그렇게 쳤으면 이젠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 아, 엄마, 왜 거짓말하고 그래? 엄마 돈 많잖아. 아버지가 유산을 엄청 많이 남기고 간 거 다 알아. 나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돈 있는 거 아니었어? 맞지? 이놈의 자식이 여기서 아빠 유산 얘기가 왜 나와? 네 아빠 유산은 벌써 네 뒤치다거리 하느라 다 써버렸다고. 너 언제까지 술만 처먹고 다닐 거니? 취직해서 앞가림도 하고 형들처럼 장가도 가야 할 거 아니야. 넌 엄마랑 형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러울 것도 많네. 참. 그리고 구라치지 마. 내가 엄마 통장이랑 땅 문서를 봤는데 어디서 뻥크를 쳐.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은 하지 마. 그리고 난 누구 밑에서 일할 인물이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내 사업 자금 좀 대주라. 아들놈은 알려주지도 않은 저의 재산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실은 막내가 고등학교 때 사귀던 여자와 가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통장을 들고 나갔답니다. 그때 통장 잔고를 보고 여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저만 믿고 천둥 벌거숭이처럼 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말하니까 제가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라며 비웃기까지 했답니다. 에휴, 자식 교육을 얼마나 못했으면 이렇게 제 속이 썩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렇다고 첫째와 둘째를 강하게 키운 것도 아닙니다. 모두 귀한 제 자식이니 손찌검 한번 하지 않고 키웠는데 두 아들은 인성도 바르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과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막내 녀석은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전 이대로 안 되겠나 싶어 막내에게 준 카드를 정지시켜버리고 용돈도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 밥벌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제가 돈을 주지 않자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제 방에 있던 귀중품을 팔아먹고 유흥비로 싹 갖다 써버렸어요.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와 한심한 백수로 지내다가 기회를 보고 또 뭔가를 훔쳐서 집을 나가길 반복했답니다. 제가 꼭 아들을 범죄자로 키우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극단의 조치로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아들놈을 쫓아내버렸어요. 제발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깨닫길 바랐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통했는지 막내 아들에게 얼마 뒤 연락이 왔는데 한 회사에 취직해서 기숙사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이제 됐다. 드디어 사람 고시를 하는구나. 걱정할 게 없겠구나 하며 안심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저에게 손주들을 안겨주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소원은 막내가 기속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바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네요. 집을 나와 개고생을 한다는 막내 아들은 넉 달 만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닌 아가씨를 데리고 왔죠. 그런데 여자의 상태를 보아하니 제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생긴 것도 성형을 하도 많이 해서 성형 괴물처럼 보였고 가슴 수술이나 엉덩이 수술이다 몸에 칼을 엄청 많이 댄 여자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입고 온 옷이 손바닥만 해서 여자인 저도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막내 아들은 그런 여자가 어디가 좋다는 건지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져서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엄마, 내 여친 예쁘지? 강남에서 존나게 잘 나가는 애야. 얘가 클럽에 뜨면 남자들이 하나같이 침을 지지 흘리면서 줄을 선다니까. 그런 늑대 놈들을 다 물리치고 엄마의 잘난 아들이 차지했다는 거 아니야. 이 여자 이제 내 마누라가 될 거라고. 결혼을 하겠다고? 성우야, 너무 급하게 마음먹은 거 아니니? 사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결혼은 좀 이르지. 너 집을 나간 게 넉 달 전이면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야. 아, 우리 엄마 완전 꼰가나. 엄마, 요즘 누가 결혼 전에 연애 기간을 정해두고 사겨. 서로 좋아 죽으면 그냥 하는 거지. 원래 결혼은 멋 모를 때 해야 잘 산다고 그랬어. 아이고, 말이야 너 못하면 그래도 안 돼. 너무 일러.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애를 좀 더 하고 결정해. 제가 반기를 들자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가 입을 열더군요.
아줌마, 나 임신했어요. 아줌마 손주가 내 뱃속에 있다고요. 결혼을 하고 말고는 아줌마가 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겠다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아가씨, 임신했다는 그 말 진짜예요? 사오야, 네가 말해봐라. 진짜 너 사고를 친 거야? 엄마 아들이 아빠가 되게 생겼다고. 엄마 아들 살아있지? 우리가 같이 밤을 보낸 게 몇 번 안 되는데 이 쌍남자 배성우가 클럽 퀸카 개상녀의 뱃속에 아기를 만들었다고. 막내 아들은 제가 집에서 쫓아냈더니 더 화상이 되어 돌아왔더군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식하고 등신 같던지 쥐둥이를 그냥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같이 온 여자도 그래요. 아무리 처음 봐서 호칭이 어렵다 해도 저한테 아줌마가 뭡니까? 게다가 껌을 짝짝 씹으면서 말하는데 정을 붙이고 싶어도 바로 떨어지겠더라고요. 이 철딱선이 없는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아주 가관일 것 같아 깊은 한숨만 나왔어요. 정말이지 평생 제 속을 썩이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 막내놈은 결혼을 해야 하니 신혼집과 혼수를 다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가진 게 얼굴밖에 없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여자 부모님이 미국에 살아서 오지 못해 바로 살림을 차려야 한다는데 당연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아들놈 아이를 가졌다는데 모른 척하고 쫓아낼 수 없었으니 이게 제 팔자구나 하고 정신 못 차린 아들에게 집과 혼수를 마련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상훈이가 사고를 그렇게 쳐댔는데 임신 사고를 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내가 멍청이다. 취직했다고 해서 좀 달라져나 싶었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엄마, 나 회사 잘렸어. 그러니까 해주는 김에 사업 하나 하게 돈 좀 대줘. 뭐야 이 자식아? 너 회사 잘렸다고? 고등학교 다녔으면서 잘리긴 왜 잘려? 몰라. 서장 새끼가 존나 꼰대질하면서 갈보길래 면상에 침 뱉고 나와버렸어. 그때 그 자식 표정을 엄마도 봤어야 하는데 나한테 쫄아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더라니까. 하여튼 꼰대 새끼들은 한 방 먹여주면 찍소리도 못한다니까.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는데 예비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오빠는 역시 터프해. 내가 오빠 이런 면을 보고 반했다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클럽에서 나한테 껄떡대던 남자놈들이랑 패싸움을 했잖아. 그때 오빠가 다 때려 눕혔을 때 얼마나 섹시했는 줄 알아? 그때 느꼈지. 오빠가 내 남편감이라는 걸 말이야. 그랬구나. 역시 상년호랑 나랑은 천생연분인 것 같다. 엄마 봤지? 우리 진짜 잘 살 것 같지 않아? 두 사람은 제 속에 바늘을 실컷 찌르는 소리를 해대며 키득거리는데 미칠 것 같더군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 이마를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들놈이 다시 사업하겠다고 돈을 달라더군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는 게 무슨 자신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놈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에 사무치도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람으로 있으니 둘 다 나가라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히 걱정돼서 큰아들과 둘째를 불렀어요. 막내 아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논을 나눠보자고 했죠. 그러자 큰아들은 어머, 아무리 막내가 사고뭉치여도 애까지 생기게 됐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냥 해달라는 거 해주죠. 엄마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제가 도와줘도 되고요. 라며 막내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더군요. 둘째 아들 역시 큰아들만큼 마음이 선해서 막내가 그렇게 잘한 건 우리 식구들 탓이니 같이 책임을 지자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전 아들 내외에게 신혼집과 혼수 그리고 사업 자금까지 건네주며 제발 잘 살아달라고 부탁을 했네요. 근 한 달간은 신혼을 즐긴다며 집에서 팽팽 놀더군요.
저는 아들이 계속 놀고 먹을까봐 걱정이 돼서 신혼집으로 찾아갔답니다. 대낮에 찾아갔는데 아들이나 며느리는 세상 모르게 퍼질러 자고 있더군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의 귓불을 잡아당겨서 깨웠습니다. 이놈아, 아이,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너 이제 가장이야. 아빠가 될 사람이 이러고 살면 되겠어? 엄마가 준 사업자금으로 뭐래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너 계획이 있다고 신신당부했었잖아. 아, 엄마, 그때 특히 했어. 엄마가 무슨 학교 선생이라도 되는 거야, 씨. 오랜만에 귀때기 뜯겨보네. 성우야, 너 어쩔 셈이야.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했잖아. 제발 사람 구실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자 아들은 제 속을 또다시 360도로 한 바퀴 뒤집어 엎어버리더군요. 엄마, 그 돈 다 써버렸어. 클럽 가서 VIP로 하러 놀았더니 5천만 원이 횡 하고 날아갔네. 그러니까 돈 좀 다시 줘봐. 너 지금 뭐랬니? 사업자금으로 받아간 돈을 하룻밤 술값으로 날렸다는 거야? 이 너빠리 새끼야. 니처럼 nim실했는데 혼자 클럽 가서 술이 지도이로 들어가니? 제가 소리쳤더니 아들이 또 360도로 제 속을 뒤집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야, 상이랑 같이 가서 마신 거야. 존나 비싼 술을 병째로 나발 불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임산부가 술을 마셨다고 그것도 병째로? 사실은 산녀 임신 안 했어. 엄마한테 집 얻으려고 구라 좀 쳤어. 정말이지 제가 키운 자식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에 부하가 치밀더군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아들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한 대, 두 대 날려봤는데 이거로는 부족한 것 같아 사정없이 양손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었죠. 코피와 입안에서 피가 줄줄 흘렀답니다. 이에 아들은 저를 밀치더니 힘으로 저를 신혼집에서 쫓아내더군요. 제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 차라리 잘됐다고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절대 막내 아들에게 한 푼의 돈도 주지 않고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도 얼마 못 가 날려먹을 것 같으니 그냥 멋대로 하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사실을 두 아들에게 말해줬더니 저만큼이나 흥분해서 막내를 찾아가 혼쭐을 내줬답니다. 둘째가 학창시절에 복싱 유망주였는데 그동안 숨겨왔던 주먹을 막내에게 제대로 맛보여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람 새끼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 식구들을 찾아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네요. 저는 소가리를 하며 몇 달의 시간을 보냈어요. 막내 아들이 또 무슨 사고는 치지 않을까 하며 노심초사하며 지냈죠. 그런데 악불사 제가 예상했던 일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며느리와 술판을 벌이고 도박까지 해서 돈을 한 푼도 없이 날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절대 아들에게 속지 않기로 하고 개고생이 뭔지 알아서 해보길 바랐습니다. 막내가 빈털터리가 되자 바로 저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를 거절하고 쫓아내버렸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꼭 사람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은 몇 달 동안 며느리와 무슨 짓을 하며 사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두 아들은 제가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이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확언을 했답니다. 비록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막내가 무탈하기를 조상님들께 매일 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렸어요.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며 무사 귀환을 두 손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 내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아들 내외를 데리고 있다는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경찰서에 달려갔더니 아들과 며느리는 거짓골로 유치장에 갇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배가 너무 고파서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갔다가 식당 주인의 신고로 체포당했다네요. 아들과 며느리가 거짓골인 이유는 노숙자로 살았기 때문이랍니다. 그걸 두 눈으로 보자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짓눌리고 찢어졌습니다. 왜 이러고 사느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오열하더군요. 아들은 철창 안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런 꼴 보여서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무능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나도 이런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 이 등신아, 사지가 멀쩡한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막노동을 뛰든 공장에 취직하든 아무 일이나 하면서 밥벌이를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사실은 나 사회 부적응자야. 내 정신이 썩어 빠진 거 인정하고 엄마한테 없는 아들이 되는 게 낫다는 것도 아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봤자 실행할 용기가 없어. 매번 돈만 신나고 그래서 술만 찾게 된 거고. 엄마, 나 정신병원에 보내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신병원 가서 사회 부적응자에서 벗어나기만 해줘. 나 정말 숨통이 막혀 미칠 것 같아. 나 지금 술도 끊고 새 사람이 됐어. 이번에는 진짜야. 한 번만 믿어줘.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아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지나쳤습니다. 제가 가정교육을 잘못한 건 당연하고 어릴 적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것과 군대에서 관심병사로 군 생활을 하다가 공익으로 복무 전환을 한 것, 그리고 술에 의지하며 사는 것까지 제 머릿속을 지나치며 정신이 약하고 다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치부를 고백하는 걸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아들에게 동정과 연민, 그리고 모성애가 샘솟아서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합의하지 않고 감옥에 보낼 생각이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목돈으로 합의하고 사죄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다행히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곧 아들 내외를 유치장 안에서 꺼낼 수 있었어요. 먼저 제 집으로 데려가 두 사람을 씻게 했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려는데 아들이 입원하는 게 무서우니 집에서 병원으로 오가며 토원 치료를 받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군요. 병이 낫고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해주니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 당분간 집에서 지내라고 말해줬네요. 이에 아들 내외는 작은 방에서 비교적 조용히 지내더군요. 노숙을 하며 눈치를 볼 줄 알게 되었는지 제 컨디션을 살피며 집안일도 하고 며느리가 밥도 차려주더라고요. 밖에서 고생을 해서 좀 변했구나 싶어서 쫓아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수십 번을 했답니다. 막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두 아들에게 전했더니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180도 달라진 아들 내외를 보더니 적응을 하지 못하더군요. 두 아들은 막내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허허 웃음까지 터뜨렸답니다. 막내 아들이 정신과에 다니며 치료받는다는 말을 듣고는 이 모든 게 형들인 자기들 잘못인 것 같다며 자책을 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막내 아들은 정신과를 다니며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양 빠지는 알바를 하겠다며 며느리와 밖으로 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오기도 했네요. 성우야, 새아가, 너희 둘로 어디서 무슨 일을 했길래 땀을 이렇게 흘린 거니? 고수득 알바가 있어서 거길 다녀오는 길이에요. 인형탈 쓰고 홍보하는 일인데 얼굴을 가리고 하니까 꽤 할만하더라고요. 내일은 놀이공원에서 인형탈 알바하러 가요. 조금만 더 있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아들은 어느새 저에게 존댓말도 할 줄 알았고 스스로 병을 이겨내려고 안간 힘을 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때가 왔다고 느끼고 유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했어요.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 늦었지만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줬으니 제가 가진 모든 걸 자식들에게 나누기로 했답니다. 사실 유산 문제로 큰아들과 둘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두 아들은 제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번듯한 직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있으니 저의 도움은 일절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두 아들은 막내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그게 아니면 기부를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예쁘고 훌륭한 마음씨를 가진 남자들이 제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진짜로 이젠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게 되었는데 기부를 할까 하다가 막내 아들에게 몰아서 주기로 했어요. 이제 철도 들었고 제대로 살 거라 믿음이 갔으니 유언장에 막내 아들 이름만 넣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막내 내외가 정신과에서 그만 나와도 된다는 소식을 전해서 자식들 모두를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들이 나중에 바빠져서 한자리에 모두 모이는 게 자주 있을 것 같지 않아 최후의 만찬을 차린다는 마음으로 밥상을 차렸답니다. 이윽고 다들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자, 다들 많이 먹었니? 그럼 이제 내가 말 좀 해도 될까? 오늘은 마지막으로 막내를 내 집에서 내보내려고 한다. 이제 앞으로 영원히 만나지 않을 생각이야. 첫째, 둘째도 앞으로 성호 내외가 찾아오면 만나주지 말거라. 제가 한 말에 아들 내외는 물론 두 아들도 크게 놀랐습니다. 마치 인연을 끊자는 듯 말이 들렸으니 말이죠. 막내 아들은 아직 나갈 마음이 없었는지 제 말을 듣고 왜 그러냐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느냐고 묻더군요. 어머,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벌써 저를 내보내시겠다뇨? 그리고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니? 네가 네 입으로 말했었잖아. 치료가 다 되면 알아서 나가겠다고 말이야. 나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한 말 잊었니? 아니 엄마,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딜 나가라는 거예요. 단돈 10,000원도 없는 상황에서 집을 나가라고 하시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끝까지 연기하고 자빠졌네. 이 조사버리 새끼. 내가 잠시나마 네가 정신을 차렸으리라 생각했던 게 한심스럽다. 내가 왜 이러냐고. 100마디 말보다 이걸 같이 듣는 게 좋겠구나.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막내 아들 내외가 대화하는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 사이 새벽에 둘이 거실에서 수상한 대화를 나눴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어서 촬영을 해두었던 겁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달링, 우리 조금만 버티면 우리 엄마 재산을 싹 딱 빨아먹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줘잉. 아, 씨부라. 이 연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지겨워 죽겠다고. 정신과에 억지로 가서 연기하면서 약 지어오는 짓도 역겨워서 더는 못하겠단 말이야. 그리고 인형탈 알바? 저기 머릿속에서 상상한 알바가 인형탈 알바였어? 헛기지도 않아. 나 같은 강남 킹크가 그따위 알바를 하는 게 말이 되니? 아, 그건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렵다는 걸 알려주려고 꾸며낸 거지. 뭐 그런 거로 뻘쭘하고 그래. 자기야,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몰래 안방 가서 유언장을 봤는데 모두 나한테 넘겨준대. 형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몰빵으로 나한테 준다고 했단 말이야. 헐, 대박. 오빠 그거 진짜야? 우리가 유치장 안에서부터 연기한 게 먹힌 거였어? 야, 당신 엄마 진짜 돌대가리구나. 난 그 연기를 하면서 설마 이런 헛소리를 믿을까? 걱정했는데 말이야. 오빠, 아줌마 재산 얼마나 있어? 대충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 거냐고. 궁금하지? 네, 궁금하면 500원. 에이, 장난치지 말고 빨리 말해봐. 정확하게
43억이야. 자그마치 43억? 오빠, 진짜야? 43억? 우리 노래 부르자. Congratulation. 쉿. 우리 엄마 잠기 밝아. 작게 부르자. Congratulation. 그게 짝이야. 다음 주에 다 났다고 말하자. 그럼 엄마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 유월적을 공개하마. 이러면서 쫙 감동의 쓰나미에 눈물 연기해주고 43억 받고 해외 가서 평생 놀고 먹자고. 아, 저 놓친 내가 그냥 돼지면 더 좋을 텐데. 까비까비. 여하튼 다음 주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겠구나. 아싸, 땡 잡았다. 그렇게 아들 내외 대화는 끝이 났고 어깨를 실룩거리던 두 사람의 동영상이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집어넣고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유언장을 꺼내 밥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게 내가 바꾼 유언장이다. 첫째, 둘째는 내 유언장을 꼭 지켜주면 좋겠다. 모든 재산은 너희 둘이 절반으로 나눠 가져야 할 거야. 이를 어기면 엄마는 죽어서도 너네 감지 않고 중천을 떠돌며 너희를 원망하면서 평생 귀신으로 남을 거다. 알겠느냐? 어머. 알겠어요. 모든 진실을 밝혀준 마당에 저희가 어떻게 엄마의 유언을 거스를 수 있겠어요. 절대 막내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않겠습니다. 서울을 내가 어릴 때 좀 패스했나봐요. 이런 인간 쓰레기를 왜 그렇게 예뻐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이모의 부탁이 아니었으면 이 자식을 지금 이 자리에서 조상 치렀을 거예요. 네 이모 이야기를 꺼냈으니 내가 막내 이 자식한테 진실을 하나 더 알려야겠구나. 둘째야, 내 방에 가서 사진 앨범을 가져와라. 막내 아들은 유산 한 푼을 받지 못한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아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로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아들이 가져온 사진 앨범을 펼치고 막내 아들에게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넋 빠진 새끼. 야, 이 자식아. 그깟 유산 못 받는다고 정신줄을 놓았느냐? 이 새끼야, 정신 차리고 이 사진을 봐. 아들은 제가 내민 사진을 보고 놀란 얼굴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저의 젊었을 적 사진이었는데 저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언니와 다정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실은 쌍둥이 언니는 형부와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는 인간 이하의 존재였죠. 그래서 어렵게 이혼 도장을 찍고 헤어졌는데 얼마 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형부에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죠. 행여나 찾아와서 재결합을 요구하거나 나중에 태어난 아들을 때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쌍둥이 언니는 몰래 아들을 낳았고 1년 뒤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언니는 그때 제 손을 잡고 염치 없는 부탁을 하겠다며 자기 아들을 제 아들로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초등학생이었던 제 두 아들도 함께 들었었죠. 저희 세 식구는 언니의 유언을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입양해서 가슴으로 키웠던 언니의 아들이 지금 제 앞에 있는 쓰레기 같은 막내 아들이었죠. 이 진실을 밝힌 이유는 제가 막내 아들을 버려도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진을 넘겨주고 간략히 설명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너와 내 아들들이 널 버려도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이야. 그래도 30년 가까이 우리를 이용해 잘 먹고 살았으니 아쉬울 건 없을 거다. 서무야. 아니, 조카 새끼야. 난 네 엄마가 아니어서 계속 속아주고 봐준 거였어. 내 불쌍하게 세상을 떠난 언니를 생각해서 말이야. 30년이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니? 하늘에 있는 네 친모가 날 원망해도 어쩔 수 없어. 어머, 이게 다 사실이에요? 엄마가 내 이모이고 형들은 사촌 형이었다는 게. 저기, 엄마, 그럼 죽은 사람 소원을 들어줘야죠. 막내 아들은 나지막한 목소리에서 패악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서 버리겠다는 거야. 그래, 버리고 싶으면 버려. 상관없다고. 대신 유서는 나한테 달라고. 당신 언니 유언을 꼴랑 뒷담화 좀 한 걸 가지고 포기하겠다는 거야. 돈 내놔. 내 몫을 달라고. 막내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듣고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기와 아무 상관없으니 오로지 제 유선을 받아가겠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패악질을 하더군요. 이런 놈을 언니 때문에 30년이나 키웠다는 게 참으로 한심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막내 얼굴에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 짐승보다 못한 놈. 너란 놈은 진작에 인연을 끊었어야 했어. 이제 보니 지 애비랑 판박인 놈을 내가 왜 거뒀는지 모르겠다. 얘야 성우야. 사실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 네가 임신이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너의 더러운 피를 물려받을 새끼가 없다는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이 거렁뱅이에 호로 자식아. 네 애비나 찾아가 봐라. 혹시 아냐? 술 끊고 새 인간이 돼서 많은 재산을 소유했을지. 물론 그런 일이 없긴 하지만 말이다. 이 노친네가 주둥이를 제멋대로 놀리네. 이만 노친네. 다 필요 없고 내 재산 내라. 당신 날 키워내미니까 끝까지 책임지란 말이야. 끝까지 저에게 막말을 하자 둘째 아들이 옷소매를 걷어 붙이더군요. 그리곤 막내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보다 못난 놈. 이빨 꽉 깨물어라. 나 주먹은 나도 무서워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거든. 지난번과는 좀 다를 거야. 그때는 힘을 빼고 때렸거든. 어금니 꽉 깨물어. 네 애비랑 똑같은 쓰레기 자식아. 둘째 아들이 날린 주먹으로 막내는 거실 밥상 위에 떨어져 음식물을 잔뜩 묻혔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시작이라며 막내를 집어 던지고 강펀치를 날리길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정신 차리라고 주는 매가 아니었고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모르고 날뛰는 쓰레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유산 대신 분노의 매를 받은 것이죠. 한참을 두들겨 맞던 막내는 입에서 깨진 강냉이를 뱉어냈고 코뼈가 쥐저앉았답니다. 그리고 두 눈은 하도 많이 부어서 거의 뜨지도 못했어요. 너무 심하게 맞은 것 같아 큰아들이 나서서 둘째를 말려봤지만 분노한 둘째는 어떤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그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시부럴 존나 망했네. 내가 43억 먹으려고 저놈이랑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한 푼도 못 받는다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 이 노친네야.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놔. 그래 고맙다. 네 년이 그렇게 나오니 일이 수월해지겠네. 널 혼내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마음의 결정을 쉽게 해줘서 고맙구나. 저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국통을 들어 며느리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곤 국자로 징을 치듯이 국통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이러다 귀가 먹겠어. 구멍이 터지겠다고. 이 늙어 빠진 년아. 그게 내 소원이다. 너 같은 년은 두 귀를 멀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평생 들으면 안 돼. 그래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지 못할 거 아니야? 주둥이를 막아버리거나 두 귀를 멀게 해야 하는데 후자가 더 쉽고 편하지 않겠냐? 며느리가 국통을 벗으려고 하자 저는 손바닥으로 꾹 누르며 국자로 계속해서 귀를 먹도록 쨍쨍 소리를 내며 갈겨 주었습니다. 이윽고 막내 아들이 의식을 잃자 둘째 아들이 공격을 멈추었고 저 또한 기절한 며느리년의 머리에서 국통을 벗겨주었어요. 그러자 아들 둘이 한 명씩 둘러엎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군요. 아파트 화단에 던져버리는 걸 베란다에서 확인한 후 두 눈을 지끈 감고 한숨을 쉬며 언니가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런데 더는 안 되겠어. 형부 같은 놈과 계속 한 식구로 사느니 이제라도 연애 끊는 게 좋겠어. 나 너무 원망하지 마. 할 만큼 했으니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세수를 하고 다시 돌아온 아들 둘에게 사과했습니다. 수고들 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 둘 엄마가 조만간 재산에 물려줄 테니까 무조건 받아라.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 그 돈은 니들 아버지와 내가 젊은 시절에 피땀 흘리면서 번 돈이야. 알겠니? 두 아들은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허단에 버려진 막내 아들 내외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 집 현관문을 쉴 새 없이 두드렸습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경찰을 불렀고 곧 제 집에서 떠나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주 강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세월이 2년 정도 흐르자 제 두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두 녀석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어 제가 명령하듯 좋은 곳으로 떠나라고 했죠. 아들들 얼굴을 자주 보게 되면 막내 아들이 떠오른다 하며 가끔씩만 얼굴을 보자고도 했고요. 아들 녀석들은 저에게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며 병원 가기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야 지워지는 일이니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달라고 대답해줬답니다. 저는 혹시라도 막내 아들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어 집을 조용한 시골로 이사했어요. 이제 욕심도 없고 더 채우고 싶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홀가분하게 떠났네요. 산공기로 조금 쌀쌀한 곳에 집을 얻어서 지냈는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이웃도 거의 없고 밤에는 가로등 하나 없어서 외출을 못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전 뭔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표지판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산속에 절이 하나 있다고 쓰여 있어서 부처님께 절을 드리고 저와 제 자식들을 보살펴달라고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이튿날 시주를 두둑하게 챙겨서 이른 아침에 산을 오르게 되었는데 절이 얼마나 높이 있던지 3시간을 등산하고 나서야 제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저는 열려있는 절 안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스님 한 분이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살님. 저는 이 절의 승려입니다. 네, 스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스님과 눈을 마주치자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스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5분이 넘도록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네요. 그러다 곧 제가 먼저 입을 떼었습니다. 성우야. 어머니. 막내 아들은 승복을 입고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스님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으려고 했는데 다른 보살님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바람에 인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단 저는 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올리며 저희 가족들의 건강과 사랑을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절에서 나오는데 아들이 제 뒤를 따라 나오더군요. 어색하기도 하고 다신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려는데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자. 조용한 곳으로 가자꾸나. 아들이 절에서 조금 떨어진 정자로 안내해서 그곳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다시 아들의 얼굴을 보니 인상이 많이 바뀌었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답니다. 왜 스님이 된 거야? 여기서 사기라도 치려고 온 거냐? 요즘 뉴스에 사기치는 땡중들이 그렇게 많던데 너도 그런 짓을 하려는 거냐? 아이고 어머니, 아닙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 했던 짓들을 떠올리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이지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더 이상 타락한 인생을 사는 짐승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승려가 된 계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머니와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직후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술을 끊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막말했던 순간을 떠올리자 제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친부에 대해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서 친부를 수소문해서 찾아가 봤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술 지정뱅이에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이라고 하더군요. 제 눈으로만 봐도 인간 말종인데 오죽할까요. 그래서 전 저 친부라는 짐승처럼 되지 말자. 내 친모가 암에 걸린 건 순전히 저 짐승 때문이니 똑같은 놈이 되지 말자고 다짐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처 없이 떠들며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며 입에 풀칠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문득 모든 걸 내려놓고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마의 죄를 씻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가 오신 절에 들어와 수련하면서 지내봤더니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때 제 마지막 운명이 바로 스님이라 깨닫고 몇 년 동안 숨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네가 도 닦는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지만 나는 날 받아줄 마음이었다. 지금도 네가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모르겠거든.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어머니, 당연하죠. 저를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를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어머니께 용서해달라고 하겠어요. 아마 평생 죄를 씻는다 해도 어머니와 형들에게 저지른 죄는 죽어서도 갚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제가 용서를 빌어 다시 모자지간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참나, 적응이 안 된다. 네 입에서 나오던 싸구려 말들은 다 어디 가고 도덕책에 나오는 단어들로 말을 하는 거야. 진짜 편하긴 했나 보네. 저는 막내에게 형들의 안부를 전해주었고 저 또한 산 밑에 있는 집으로 이사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말을 덧붙였답니다. 그러자 아들은 희미한 미소를 보이며 곧 그 절을 떠나 다른 절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승려들도 2년에 한 번씩 절을 옮기게 되어 있어요. 저 이번 달만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러니 제가 어머니 댁에 찾아갈 거란 두려움은 가지지 마세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토록 미워서 쫓아냈던 아들이 또다시 떠난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아쉬움이 터져나온 거죠.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마지막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 잘 가라. 네가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니 반갑고 보기 좋다. 남은 인생을 올바르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봐. 그럼 난 더 바랄 게 없으니까. 하늘에 있는 언니를 나중에 보게 되면 떳떳할 수 있으니까. 네, 어머니. 꼭 어머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정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제가 보이지 않는 순간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양손을 모아 인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게 제가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아들과 단 한 번 만나긴 했지만 그 모습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과거 사고를 치던 아들의 모습이 지워졌습니다. 자식의 좋은 모습은 기억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다시 두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이사했어요. 아무래도 시골에서 혼자 살자니 무서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불쑥 시골로 떠나고 싶었고 산 위를 올라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 게 막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 있는 쌍둥이 언니가 저를 위해 내려준 마지막 선물 같기도 했죠. 저는 혼자 살긴 하지만 두 아들의 자식인 제 손주들을 매일같이 돌봐주고 있답니다. 내 아이를 보고 있는데 어찌나 정신사납고 어지러운지
하루하루가 전쟁터에 나온 기분이랍니다. 이 노인네가 사연을 쓴다고 한 달의 시간을 노력했네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다고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면 그 글을 보고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